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호입니다. 자, 오늘은 메이지 유신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고 그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고 도대체 메이지 유신의 그 과정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 명의 사람 인물들이 나오니까 일본 사람 이름 외우기 힘들죠. 알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메이지 유신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정리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메이지 유신과 관련된 인물을 접하면 좀 더 손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일본이 개국을 했는가 쇄국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쇄국을 했습니다. 나라를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의 쇄국과 개념이 다르게 일본의 쇄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열어놓았습니다. 이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나가사키라는 데 가보면 히라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히라도에 외국 네덜란드죠. 네덜란드인들을 상륙을 시켜서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의 교역이라든가 문화,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는 반드시 막부의 허락을 받고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히라도에 있는 히라도에 있는 네덜란드 상관이 나중에 나가사키에 있는 데지마로 옮기게 됩니다. 나가사키의 데지마라는 곳에서 이제 네덜란드인들이 부분적인 교육을 하는데 데지마가 섬입니다. 지금 섬이 아니지만. 그래서 섬이기 때문에 이 섬에서 육지로 건너오려고 하면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막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반드시 그때 당시에 막부의 밑에 관리를 부교라고 했는데 이 부교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 부교라는 개념을 여러분 자꾸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부교는 우리나라의 사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재판도 하고 여러 가지 분란이 생겼을 때 처리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교인데 우리나라의 사또 같은 역할이다. 따라서 이 부교의 허락이 있어야만 네덜란드 상인들이 육지로 건너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부분적인 개국을 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 상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면 일본에서 교역도 하지만은 1년에 한 번씩 막부에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라고 하는 풍설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라는 내용을 써서 갖다 바쳐야 됩니다. 따라서 막부는 쇄국을 했지만, 나라를 맡고 있었지만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는 네덜란드의 상관들에 의해서 세계가 돌아가는 정세를 알고는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막부가 총 270년이죠. 270년 동안 일본을 지배해 왔는데 갈수록 힘이 없어집니다. 왜 갈수록 힘이 없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일단은 막부의 수장인 쇼군이 병약해서 죽는 사람도 많았고 또 똑똑하지 못한 사람, 바보 같은 인물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막부에 반항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왜? 270년 동안 막부가 일본을 지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이 있는 사족들이 있었습니다. 사무라이들이. 그 사무라이들이 반란을 했을 때 이 막부가 힘이 있었을 때는 한 방에 완벽하게 제거를 했지만 막부가 힘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완벽하게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막부가 정말 힘이 센 조직인 줄 알았더만 알고 보니 별것 아니네, 힘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무라이, 지방토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미국에서 페리 제독이 이끄는 배가 나타납니다. 그 배가 나타나서 도쿄, 우라가만이죠. 나타나서 개국을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배가 왔을 때 막부는 그 사실을 몰랐는가? 처음부터 갑작스럽게 이 배가 왔기 때문에 당황을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네덜란드의 상관 데지마라는 곳에서 1년에 한 번씩 풍설서를 올린다고 했죠.
그 풍서설 내용을 보고 미국에서 페리 제독이 배를 이끌고 일본으로 온다는 정보는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지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대화를 했지만은 방책이 없었죠. 그렇다고 막부가 쪽팔리게 다른 지방 다이묘들에게 야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조금 우왕좌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페리 제독이 이끄는 배가 도쿄 에도만의 우라가 근처에 도달을 하고 나서 일본에게 개국을 요구를 했습니다. 야, 문 열어라. 무역을 좀 하자. 그 무역을 하자라고 개국을 요구를 했을 때 막부는 그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것인가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안 나오고 답이 없죠. 그래서 막부가 체면을 구기면서 전국의 다이묘들을 집합을 해서 그 다이묘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최초로 막부가 지방의 다이묘들에게 막부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물어보는 최초의 회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이묘들은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야, 막강한 막부였는데 별로 막부가 힘이 없구나. 우리들에게 물어보다니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대일본 제국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저 서양 오랑캐들을 쳐부셔야 된다. 무조건 서양 오랑캐를 없애버리자라는 강건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서양의 파워를 충분히 알고 있다. 왜 알고 있느냐? 왜 일본이 쇄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왜 서양 국가들이 파워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면, 예를 들면 가고시마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사츠마라고 불렀죠. 가고시마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고시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우연찮게 조난을 당하고 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았던 사람도 있었고, 제가 사람 이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사람 이름 언급하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 배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는가라는 훈련도 많이 했고, 그리고 외국 배들이 조난당하는 경우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 조난당한 배를 봤을 때 그 배 안에 어떤 물건이 있는 걸 알죠. 알기 때문에 충분히 서양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양 사람들과 무작정 전쟁을 했을 경우에는 개박살 날 수가 있다. 따라서 배울 것은 배우고 조약은 맺자. 이런 주의가 있었습니다. 완전 개방을 하자는 주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무조건 처부수자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양에서 소양이라 하고, 받을 건 받고 배울 건 배우고 교육을 하자라는 것을 대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팡질팡을 하고 있을 때 또 막부가 170년 동안에 최초의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그때까지 모든 일은 막부가 결정을 하고 천황한테 재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천황은 파워가 없었어요. 막부가 천황을 먹이 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형식상으로 남아있는 천황이 막부가 요구를 하면 무조건 도장을 찍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막부가 힘이 없다 보니까 괜히 천황에게 물어봅니다. 서양 오랑캐들이 쳐들어봤는데 개국을 요구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라고 천황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천황이 하는 말이, 나는 그 천황의 이름까지 이야기하면 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천황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오랑캐가 너무 싫다. 양놈들이 너무 싫기 때문에 그 애들을 개국시키지 마. 우리는 세국신치를 해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막부가 그 말을 듣고, 천황의 말을 듣고 세국을 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면, 그때 막부에서 이제 쇼군이 있으면 쇼군 바로 밑에, 그리고 대통령이 있고 바로 밑에 이제 총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단 서양 오랑캐의 문화, 무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겁이 나기 때문에 개방을 해야 된다. 천황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항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개항을 할 때 아무래도 미국 쪽이 힘이 있고 무기가 있고 큰 배가 있기 때문에 조건을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조건을 걸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등 조약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미일 통상수호 조약을 맺었는데 이게 불평등 조약이 되어버렸어요. 불평등 조약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그 총리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이름을 언급해버리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다. 사람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바로 설명해드리자면 그 총리격이 되는 사람이 무조건 불평등 조약을 맺고 개항을 시켜요. 자, 그러면 그때까지 일본은 세계 최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지방 사무라이들은 저 총리를 죽여야 되겠다. 저 총리 정말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개국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제거를 해요. 엄청나게 많이 죽이고 엄청나게 많이 감옥에 가둡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평불만을 가진 지방 사무라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 총리라는 사람을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겨울에 끝끝내 이 사람을 제거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무조건 개국을 하자라는 사람은 없었다. 개국을 하긴 하되 우리의 힘을 키우자라고 하는 대양이파가 있었고 무조건 서양 오랑캐를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소양이파가 있었다고 설명했죠. 그런데 점점 대세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대양이파가 더욱더 힘을 가집니다. 실용주의죠. 실용주의. 개방을 하되 무조건 개방하는 것이 아닌 우리들의 파워를 쌓자, 키우자라고 하는 것이 대양이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일본에서 그 개국의 불평등 조약을 만든 그 총리라는 작자는 암살을 당해버리죠. 그 이후로 대양이파가 점점 힘을 발휘해 가면서 결국에는 메이지 유신을 즉 일본을 근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토에 있는 고쇼 어소라는 곳에서 메이지 천황이 일본은 앞으로 근대화를 하고 세계와 나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메이지 유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10분 만에 메이지 유신이 이해가 되죠. 쉽게 설명해 드리면 외국 배가 왔다. 미국에서 배가 왔다. 개방을 해라. 개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에도 막부가 고민을 했다. 그런데 에도 막부가 고민을 할 때 지금까지는 스스로 자기가 혼자서 다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만큼은 전국의 다이묘, 지방의 다이묘들에게 물어보고 천황에게 물어봤다. 그것만 해도 에도 막부는 파워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막부의 총리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자기 멋대로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자기가 자기의 책임 하에서 미국과 미일 통상수호조약을 맺고 개항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그때 당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런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일본은 근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메이지 유신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면 아주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이 혁명인데 일본의 근대화 메이지 유신은 사람들이 거의 안 죽었죠. 약 3,000명 정도가 죽어나가는 3,000명만 죽고 일본의 근대화가 되는 그런 혁명적인 아주 놀라운 혁명이 일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해드린 메이지 유신이 되겠습니다. 이 메이지 유신에서 다양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다양한 사람이라고 하면 아주 똑똑한 집안의 위쪽 사람이 아닌 지방의 토호 세력 중에서도 하급 무사, 밑바닥의 무사들이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급무사가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근대화를 했을 경우에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면 자신의 권력이라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득권 세력은 절대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밑바닥에 살던 사람들은 이 밑바닥이라고 하면 농민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했을 때 참여했지만은 전체적인 계획을 만든 사람은 양민에 속하는 우리 하급무사는 거의 양민급이었습니다. 이 하급무사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때 반란이라고 하는 것은 탈번, 즉 내가 사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는 반드시 그 지역의 다이묘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만일에 허락을 받지 않고 영지를 떠났을 경우는 사형을 당합니다. 사카모토 료마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죠. 사형을 당하는데 자기 목숨을 생각해가면서 목숨을 버려가면서도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일본의 메이지 유신, 그러니까 하급무사들의 반란이었다. 하급무사들도 아무 생각 없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많은 책과 아주 많은 문물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익히고 배우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일본의 근대화를 왜 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메이지 유신과 관련된 인물이 얼마나 많은 지사들이 남았는가. 일본에서 그런 사람들 지사라고 합니다. 메이지 유신의 바탕이 된 사람을 지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수천 명이 있습니다. 이 수천 명이 알려진 것만 수천 명이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북한을 보고 있으면 북한 같은 경우 이동의 자유가 없죠. 평양에서 다른 지역 가려고 하면 허가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일본에서도 그런 상황이었지만 목숨까지 담보를 하고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이 지사들을 볼 때 일본의 근대화는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충분한 계획이 있었고 그 밑에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면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로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메이지 유신이 전체적으로 무언가를 알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치를 때리는 메이지 이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앞으로 더더욱 이해가 되는 메이지 유신 강의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토 히로부미, 일반적으로 민족의 적이다, 안중근 의사를 살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 이 사람은 정말 한국인에서 원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토 히로부미와 관련된 이토 히로부미도 메이지 유신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과 관련된 강의로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천혜의 관광자원과 맛있는 회를 즐길 수 있는 거제도 짱성포로 오세요.